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것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는 세상이 됐는데요. 이게 넓고 얕은 지식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진짜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깊이 있는 탐구에서 오는 지적인 만족은 삶의 큰 활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모든 것 연구소 올랩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궁금증 해소를 넘어서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인 유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지적 대화의 큰 줄기를 이끌어 주실 분이신데요. 일일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김갑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고려사에 정통하신 분이고 뭐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역사서도 많이 내셨는데요. 네. 역사 교육에 어떤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역사는 잘못 생각하면 그냥 흘러간 과거의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나 또는 대중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럴 때 상당히 또 저 자신이 또 재미있고 또 보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아주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지식 생활자 세 분을 모셨는데요. 자, 아는 만큼 세상을 보는 시선이 아주 두터운 분이세요. 역사여행가 권기봉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작가님은 근데 집에서보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시다면서요? 네, 결혼을 했는데도 집에 잘 못 가고 요즘에 계속 안팎으로 많이 답사를 다니느라고 좀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도 답사 다녀오셨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홍콩에 다녀왔는데요. 홍콩 하면 보통 뭐 쇼핑하는 곳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홍콩이야말로 어찌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한 그 공간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내만 답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바깥도 많이 다녀야 또 우리 안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네. 숲을 알기 위해서는 나무도 알아야 되고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또 숲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네네. 오늘도 기대해보고요. 자, 익숙한 얼굴이죠. 이 연구실에도 이런 좀 엉뚱한 분들이 계셔야 뭔가 좀 막혔을 때 술술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자,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 씨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것들, 또 호기심이 생기는 것들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입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박찬규 씨가요, 평소에 좀 너무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한다면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해왔었던 말이 왜 이거거든요. 근데 네. 즐겨 놀았던 놀이도 우리 집에 왜 왔니? 너무 왜 우리 집에 왔을까? 그리고 노래도 왜 해불러? 뭐 이런 것들 항상 궁금증을 달고 살고 있어요. 네, 삶 자체가 호기심 덩어리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대한 미국 남자 마이클 페레스 씨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마이클 페레스 씨는 새 아이의 아빠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육아 만만치 않으시죠? 예. 네, 어때 특별한 비법이 있으세요? 특별한 비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 바로 인내입니다. 있네. 근데 인내 많아도 네. 애새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대단하십니다. 마이클이 애 셋의 아빠지만요. 네.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는 출연자들 중에서 네. 막내라는 거. 우리 막내예요. 막내 보이지 않은데 막내입니다. 네. 오늘 아주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 또 예. 그런 색다른 시각도 기대해 보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쟁쟁한 분들과 함께 모여서 본격적으로 지적 대화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은진면에 있다고 해서 은진미륵이라고 이름 붙여진 석상인데요. 사실은 이름이 있잖아요.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1963년에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무려 55년이 지난 후에 늦깎이 국보로 승격이 됐거든요. 근데 보물과 국보의 차이를 혹시 박찬규 씨 아세요? 대대로 집안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가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물도 우리 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그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보물, 이거를 국보라고 하지 않나요? 대답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암만 제가 호기심 사냥꾼이지만 저도 정규교육을 다 받고 12년 교육을 다 받았어요. 너무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도 있듯이 국가에도 그런 그 보물과 국보가 있는데, 사실 그 보물이나 국보는 똑같이 학술적이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미적인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보물과 국보의 차이점은 보물 중에서도 특히 그런 그 가치가 으뜸인 것, 이런 것을 다시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그 속에서 탄생한 것이 국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마이클 씨는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1962년에 지정된 네, 1962년에 지정된 숭례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1962년인지는 몰랐거든요. 혹시 그러면 보물 1호도 아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한미국인한테 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보물 1호는 흥인지문. 맞습니다. 공부 좀 하셨는데요. 네. 제가 네. 여기서 한번 이게 말씀을 네네. 드릴 것은 국보 1호, 2호 또는 보물 1호, 2호, 3호 이런 것이 꼭 그렇게 가치가 최고 좋은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그냥 국보를 지정하게 된 순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 1호라고 해서 꼭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마이클 페레스 씨, 미국에도 이렇게 국가가 지정한 국보 또 보물 있는지요? 있기는 하겠죠. 아니, 왜 우리나라 보물 1호는 그렇게 국보 1호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은 미국보다 한국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네. 그런 내셔널 파크 있잖아요. 네. 국가 공원, 뭐 그랜드 캐니언도 있고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도 있고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그 우리 첫 대통령 워싱턴 기념석도 네. 있고 그런 거는 국보이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좀 네, 지정해주는 그런 것이군요. 근데 은진미륵 말고도요, 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유물 유적들이 있잖아요. 네, 올해만 해도 꽤 여러 있는데요. 일단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것이 유명한 게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알려져 있죠. 삼국사기 2권이 네. 올해 이제 국보로 승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보물로 승격된 것 중에는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고요. 또 김홍도의 마상청행도가 있습니다. 이 마상청행도는 말 그대로 말 위에서 이 꾀꼬리가 쥐저기는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인데 정말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포착해낸 그런 작품이에요. 은진미륵을 보셔서 아시지만 그러니까 좀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아름답지는 않은데 어디선가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인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마이클 씨는 어떠셨어요? 무섭지 않은 불상인데 눈도 좀 편하게 보이는 막 눈빛이 나오는데 네. 되게 바로 그 불상 앞에 있으면서 바로 절하고 싶었어요. 그러시군요. 바로, 예. 네, 권 작가님도 이제 여행 전문 작가시니까요. 많은 불상, 석불들 보셨을 텐데 네. 은진미륵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마이클 씨나 박찬규 씨와는 조금 느낌이 달랐는데요. 네. 사실 불상이라 하면 좀 온화하고 인자한 느낌을 줄 것이다라고 보통 예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은진미륵을 봤을 때 느낌은 일단은 그 큰 눈에 그 약간 반쯤 뜬 눈인데요. 검은 눈동자가 딱 박혀 있고 또 눈, 코, 입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인자하다기보다는 좀 강직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갔을 때 느낌이 뭐랄까 제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빌면 그냥 오냐오냐 그냥 듣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주실 것 같은 진지하게 듣는 어떤 경청을 해주는 느낌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굉장히 은진미륵이 거대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대의 석상을 보니까 해외에도 그런 거대 석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 큰 바위 얼굴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깝게는 중국에도 있는데요. 네. 중국 쓰촨성의 러산시에 가면 그 낙산 대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나라 때 무려 90년에 걸쳐서 만든 대형 석불이에요. 네. 높이가 무려 71m에 달합니다. 네. 물론 뭐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은진 미륵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큰 크기고요. 또 안타깝지만 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근처에 그 바미안 석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50m가 넘는 게 하나가 있고 40m 넘는 게 하나가 있어서 2개가 있었는데 지난 2000년에 탈레반이 이슬람을 모독하는 거다 해서 로켓포탄으로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좀 우리가 아쉽지만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딱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보 78호 금동 반가 사유상을 보면요. 굉장히 그 그윽한 미소 또 섬세한 손짓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이클 씨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관측 사 있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관측 사 있는 불상은 되게 막 편하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자세가 네. 저나 마이클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그런 자세입니다. 대부분 이제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잖아요. 저희들 같이 덩치 있는 사람 다리를 못 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자세가 나와요. 네. 아, 어떻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 이 자세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친숙한 자세인데 그렇군요. 이게 지금 봤던 그 은진미륵 보살보다는 더 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진 거라잖아요. 네. 오. 근데 확실히 세련되고 좀 정재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사실 뭐 신라 시대의 이 석불이나 아니면 이런 이 조각상들도 좀 네. 소박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후기로 가면서 국가가 좀 더 강성해지고 또 경제 수준도 높아지면서 점차 세련되어 간 거죠. 그래서 신라 말기에 가면 정말 아주 그 조형미가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들의 눈에도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런 통일신라 시대의 세련된 불상의 모습을 넘어서 200년이 지난 이 은진미륵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불균형하고 투박하고 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좀 후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좀 더 큰 것 또는 좀 거대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열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조각상, 불상이 네. 조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뭐 덧붙인다면 고려 시대는 이제 왕조가 있긴 했지만 이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무척 강성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세력 쟁투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 네. 어떤 새 과시 이런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은진미륵이 이제 국보로 승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시기에 은진미륵이 재조명을 받는 걸까요? 올해가요 고려 건국 1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꼭 큰 관련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조금 소홀히 했던 은진미륵의 어떤 가치, 조금 그 투박하기는 하지만 파격적이고 또 좀 독특한 그런 것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보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 은진미륵 뭐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궁금증도 많고 참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은진미륵의 생김새를 우리가 좀 요목조목 따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머리에 저는 일단은 네. 굉장히 큰 그 보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천장 비슷한 거.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저것이 임금이 쓰는 면류관 형태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어떤 그 힘의 과시 이런 것을 뜻하는데 네. 당시의 임금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광종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비를 못 맞게 하는 거 아니겠죠?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네. 아니었다네. 효과는 있겠죠? 있겠죠? 예, 자연스럽게 물론 오케이. 뭐 비가 그 밑에는 덜 맞았던 것은 뭐 사실이겠죠. 아, 네. 얼굴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몸통도 있고 근데 그 얼굴도 크고 손도 많이 크더라고요. 손도 크고 귀도 크고 이 신체 부위를 다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과시를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크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 외에 또 이 신체 부위를 특별하게 크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 보면은
손이 유난히 큽니다. 저 불상은요. 그런데 저 불상과 비슷한 것이 또 개태사라는 곳에 있는 불상도 가보면은 손이 유난히 큽니다. 네. 그것은 이제 태조 왕건이라든가 개태사는 태조 왕건이 창건한 절인데 이른바 후백제 세력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유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위험을 주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백제 세력 니들 전부 다 이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어차피 나 개경에서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네, 그렇군요. 얼굴도 상당히 좀 크게 표현이 돼 있고 눈이 굉장히 좀 매섭잖아요. 그런 면은 어떻게 보세요? 은지미륵을 봤을 때 손도 크고 눈이 특히나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냘프게 뜨고 그 안에 있는 굵은 눈동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정말 지방 호족들이든 아니면 주변 세력들이든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손을 통해서 중앙의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 또 눈빛을 통해서 상당히 이 주변을 돌봐주는 네. 어떤 그런 위험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또 우리가 지금은 새 높이에서 보고 있지만 아래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 있고 기품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웅장하죠. 네. 이 문화재청이 밝힌 국보 승격 이유를 보면요.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 또 뛰어난 독창성과 완전성이었다고 하는데 은진미륵이 이렇게 뒤늦게 재평가를 받는데요. 서양에도 뒤늦게 재평가를 받는 예술품들이 있나요? 일단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탈리아 마테라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그 아주 도시 빈민들이 살았던 낙후한 그런 지역이에요. 동굴집입니다. 집질 벽돌이나 돌을 구할 돈조차 없어가지고 한때는 무시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정도고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의 그 성화대로 쓰였던 네. 달 항아리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미술 사학자이면서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을 장을 지냈던 해국 최순우 선생에 의해서 그 미가 재평가가 됐거든요. 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흰 빛의 세계와 형언하기 힘든 부정형의 원이 그려주는 그 무심한 아름다움을 모르고서 어찌 한국미의 본 바탕을 체득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달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던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이 좀 시대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그 신윤복이나 김홍도 그림을 보면 미인도가 나오는데 그 미인과 또 지금의 미인은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좀 어떤 독특한 개성, 그런 아름다움이 오래오래 사랑받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은진미륵 시대였다고 하면 저나 마이클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막 부의 상징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존경받는 그 정도의 외모가 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전쟁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는 그 외모가 크고 또 좀 부리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이게 평화가 계속되고 그러면은 조금 가녀리고 또 이렇게 좀 동정심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더 이렇게 마음에 들고 네. 인기가 있고 그런 경향이 당연히 있죠. 잘못 태어났어. 조금 더 전에 태어났었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말 미의 기준도 많이 바뀌어가는 거죠. 네. 자, 모든 것 연구소 지금 은진미륵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호기심 사냥꾼 두 분이요. 은진미륵을 직접 보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궁금한 게 더 많았다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또 궁금한 거를 못 참아서 네. 직접 관측사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니까 오히려 더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겨서 네. 배불러졌어요. 궁금증을 많이 먹고 오셨군요. 네. 궁금한 거 막 먹고 네. 배부르게. 정말 두 분이 얼마나 배부르게 재미있게 호기심을 모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변이 예쁘더라고요. 벚꽃이 되게 예뻐요. 한창이군요. 벚꽃 엄청 많았어요. 여기 좀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좀 그래? 왜? 해야 될 거예요. 이거? 반절을 한 3번 해야 돼요. 마이클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선배를 해야 되는 두 분이 바뀌신 거 아니세요? 그러고 보면 선조들은 뭐 불상 하나를 세우고 사찰 하나 세워도 아무데나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풍광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렇게 계란이 너무 많았어요. 계단. 계란 너무 많아서. 계단. 마지막 계단. 얼마 안 남았어. 예. 자, 우와. 야, 드디어 이제 관촉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관촉사. 진짜 멋있어요. 예뻐요. 즐거운데 힘들었어요. 큰 절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아주 큰 절이 많네요. 뭐야 이게? 절대 천천히. 제발 천천히. 매달리지 마세요. 절대 매달리지 마. 푸시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안에 경전이 들어있어서 경전을 잃는 것 같은 공격이 있대요. 돌리는 거구나. 같이 돌려야 되나요? 돌리면, 돌아간다. 이게 돌리면서 지금 경전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 거지. 한 번 해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오케이. 내 마음속에 경전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네. 아직 안 들어왔어. 네. 소원이 뭐였어요? 저 이번 프로그램 잘 될 수 있도록 저의 궁금증을 모두 풀 수 있도록 오. 마이크를. 나이스.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남겼어요. 소원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 일본에 있는 종이랑 그 중국에 있는 종이랑 막 여러 나라에 있는 종. 문화해설가 마이클입니다. 역할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막 글자 보이잖아요. 그거랑 양쪽에 있어. 사방. 그 한국말로는 나침반. 그 뭐야 핸드폰에 나침반 그쵸, 확인하면 바로 동서남북 다 네. 있는 종으로 꽝 소리 날 때 그 네. 용이 나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저 밑에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꽝 할 때는 지상에 있는 사람도 들 수 있고 지하에 있는 사람도 들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정말이에요. 외국 사람 아니지? 가면 아니야 이거. 그래. 마스크. 네, 정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는? 와, 진짜 커. 이제 발견. 드디어 나와요. 예. 키가 몇이라고 했어요? 작아 보이는데 되게 커요. 화면으로 보는 거보다는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 둘이랑 8m예요. 예, 우리 키보다 10배요. 확실하게 앞에서 보니까 더 커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올라왔을 때 작다고 그러니까. 보였는데 엄청 커더라고. 이게 지금도 이렇게 크고 신기한데 1000년 전에 봤으면 그 사람들이 와 얼마나 대단하게 진짜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그러고 보니까 마이클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예 1등분, 2등분. 아닌 것 같은데요? 형 아니야 마이클에 더 닮았어. 아니 아니야. 솔직히 보면 똑같이 닮은데? 아니야. 에이. 그러고 보니까 이 은진미륵 아니고 예. 그 달마상 닮았다. 달마도. 그렇죠. 오. 완전 똑같죠. 그러면 그 제 전생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달마도하고 나는 은진미륵. 오케이. 자. 이게 1000년 전에 이거 사람의 일일이 뭐 그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크레인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돌을 돌을 어떻게 날라 이걸? 근데 이거로 보면 저 허리 밑에는 한 돌 같고 구분이 된 거 지금. 안에. 가운데는 어. 돌 같고 저 위에는 돌 같은데. 그것도 문제. 그것도 만약에 이걸 하면 이걸 어떻게 밑에 이만한 돌이 있고 위에 또 그 돌을 어떻게 얹고 그러니까요. 그 위에 얹고 야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이집트 피라미드랑 같은 수수께끼. 그 정도 급. 아니면 아니면 스님들은 초능력으로. 하면서 이렇게 염력으로. 공중부양. 예 슈퍼파워. 초능력. 불교의 슈퍼파워로 스님들이 막 초력으로 이렇게 재직군 마이크예요. 그랬을까? 안 그러면 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있겠죠. 이것만 쌓기도 힘든데 저 위에까 저걸 얹는다는 건 더 힘든데 그러니까요. 했다는 거는 저거 자체만으로도 뭐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불상은 현재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힘들어 아유, 오빠 저- 힘들어 이 카메라 하나 들고 있기도 힘든데 이 불상을 옮기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요. 자 불상 앞에서 머릿속에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탁. 궁금하지들. 궁금하제들. 예. 여기가 이제 법당. 네. 거기는 큰 법당이고 큰 법당. 여기는 작은 법당인가?
그래서 사랑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니까 여기 원래 이 불상 있는 거 아닌가? 위에 저기 위에 방석 있는데 불상 있는 거 아닌가? 몰래는 저기 법당 안쪽으로 저 불상에 보일 거래요. 그렇죠. 그렇게 불상을 안치해 놓지 않고. 불상인 그 위에는 척인 것 같아. 아 그런가? 그럼 그 불상 덕분에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렇구나. 이야. 저 은진 미륵이 이 또 밖에서 이 은진 미륵 앞에서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은진 미륵도 아래의 느낌 다르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달라요. 여기서 보니까 그 눈빛은 우리 장모님의 눈빛처럼 자상해요. 우리 장모님의 눈빛. 눈이 크시고 예. 딱 보면 모든 것을 다 처음 만경창파 문제 아세요? 뭐예요? 막 진짜 확 넓은 바다처럼. 예. 은진 미륵을 보면서 이 장모님을 생각하는 이 사위의 마음. 그러니까 절에 가면 무조건 장모님 생각나죠. 여기 또 돌아다녀 보니까 궁금증들이 차고 쌓여서 배가 또 이만해져. 그러니까 누가 우리 궁금한 거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궁금한 것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우, 정말 직접 만나고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마이클 씨? 정말 재미있었어요. 예,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정말 진짜 편한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은진미륵에서 또 장모님의 눈빛을 읽으셨네요. 예, 그렇죠. 네, 박찬규 씨는 어떠셨어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게 궁금증을 해소하러 가는데 오히려 더 궁금증이 많이 쌓였고,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거는 마이클이 네. 옆에서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형 이리 와봐요. 이거는 뭐고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 다 해주더라고요. 미리 공부하고 가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원래 절 다니니까 그런 거는 다 기본적인 지식이. 기본인데요. 예. 대한 미국 남자가 많네요. 네네. 자, 호기심 사냥꾼 두 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관촉사를 돌아다니시면서 호기심 거리들을 많이 사냥해 오셨다고 해요. 그럼 무차별 질문 투척 가능하신 거죠? 기대해봐도 되죠? 네. 질문합니다. 먼저 이게 37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아니면 무슨 계획 5개년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37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던 건가요?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예. 그것은 37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종대 시작은 했지만 광종의 아들 경종을 거쳐가지고 성종, 목종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바뀔 때마다 시대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광종은 다 아시겠지만은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아들인 경종이 죽여하면서는 오히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복수를 하도록 하는 복수법을 허락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당연히 광종의 정책이 부정되고 이 공사도 중단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군요. 또 성종대에 오면은 성종은 광종하고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종은 유교 정책을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연등의 팔관에도 중단시켰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광종의 또 손자에 해당되는 목종이 주기하면서는 다시 광종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 불상을 완성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린 셈이네요. 네. 또 질문.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산자락에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올렸을까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 둘이는 맨몸으로 그 계단, 그 산 올라가는데 땀 엄청 많이 흘리고 네. 다리도 돌돌돌돌 막 하면서 뛰기가 힘들었는데 네. 그 그러게요. 돌을 어떻게 거기까지 옮겼을까? 전설에 의하면은 한 여인이 산에 이제 반야산이라고 그 관촉사 뒷산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꺾으러 갔는데 어디서 아이 울음소리가 막 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아이는 없고 거기서 돌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큰 돌이요.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이제 가지고 와서 불상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촉사보다는 조금 위에서 발견한 거죠, 돌을. 네. 그래서 아마 이 돌을 굴려서 이렇게 가지고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어떻게 세웠을까, 그런 점도 궁금하죠. 예. 그것도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해명스님이 원래 저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네. 해명스님이 저걸 어떻게 해서 세울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들 2명이 그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 세 토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토막을 세운 뒤에 흙을 덮어서 그 위에다가 또 불상을 올리고, 그리고 또 흙을 덮고 불상을 또 하나 올리고, 일부분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흙을 싹 파내니까 서 있는 불상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네. 그렇게 조성을 했다. 이른바 옛날에 고인돌도 그런 형식으로 조성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건 사실 역사 여행이지만 원래 전공은 저는 지구과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석질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서양의 조각상들은 대부분 대리석상이에요. 네. 이 대리석상은 이 장점이라고 하면 이 물은 성질 때문에 아주 섬세한 조각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풍화에 약해요. 반면에 이 지금 은진미륵 같은 경우는 이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네. 석질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돌 자체가 만들어질 때 아주 깊은 땅 속에서 이 용암이 천천히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가지고 굳어진 그 결정이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가 무척 강도가 강해서 뭐 수백 년, 뭐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나도 크게 풍화가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조각하기 어렵지만요. 네, 그런 면에서 여기엔 정말 많은 공력이 또 들어갔다는 걸 역으로 또 읽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아까 해외에도 유명한 뭐 거대 석상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석상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세운 걸까요?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아마 그 칠레 이스터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 모아이 석상을 어떻게 옮겼는지 아직 정확한 확정된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나온 설 중에 하나는 이 모아이 석상이 엄청 크잖아요. 네. 수백 톤에 달하는데 이마에다가 밧줄을 세 갈래로 연결을 해서 서로 당기고 밀고 하다 보면 뒤뚱뒤뚱 걷는 오리처럼 움직인답니다. 실제로 실험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수 킬로미터를 옮기지 않았겠느냐 이제 추정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요. 이 은진미륵에 여러분들 반전 매력이 있는 거 아세요? 도대체 반전 매력이 뭘까요, 교수님? 이게 이제 현재는 그 정식 명칭이 네. 미륵보살로 현재는 돼 있지만은 네. 사실은 이게 관음보살로 조각되었다라고 뭐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음보살인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래는 이제 그 관음보살을 조성한 건데, 네. 관음보살은 원래 이제 서방종토를 다스리고 거기 가 있는 아미타불이라고 있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아미타불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그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저 그 부처님의 또 화관에도 옛날에 그 아미타불이 조성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또 손가락 모양도 사실은 아미타정인이라고 그래서 손가락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미타불과 스승 제자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서, 저처럼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손에 연꽃을 들고 있으면 관음불, 예. 없으면 미륵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쉽네. 근데 또 어떤 자세로 불상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명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 불상은 입상이라고 돼 있죠.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이것은 서 있는 불상이라는 뜻이고, 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좌상이죠. 좌상. 그리고 다리 한쪽을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네. 그런 상은 이른바 반가상이라고 하는데, 미륵 반가 사유상. 네. 그 반가상.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누워있는 그러니까요. 불상도 제가 있잖아요. 궁금해요. 예, 누워있는 불상은 또 와상이라고 그러죠. 와상, 예, 나누와, 누워왔자. 나누와.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자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은진미륵이 애초에는 관음보살로 조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미륵보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참 흥미로운데요. 애초에 혹시 조성 목적과 후대에 사람들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해석을 한
그런 예술품들이나 작품들이 있나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네. 혹시 화물신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일종의 종교입니다. 네. 화물을 신으로 믿는 것인데요. 화물을요? 네네. 뭐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에 이제 미군이 상륙을 해서 네. 공군기지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와의 이제 교류가 없던 그 현지 원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진 겁니다. 키 큰 하얀 사람 혹은 키 큰 검은 사람들이 네. 철로 만든 아주 무거운 걸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바다를 건너서 오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데 네. 나무보다 훨씬 몇 배 되는 높이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관제탑이죠, 일종의. 네. 또 낮은 건물도 짓고 경납고 같은 것들. 거기서 사람들이 막 타고 내리고 그리고 이들이 음식 같은 걸 줬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쇠로 된 통 같은 걸 주는 거예요. 통조림. 네. 근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맛있어 심지어. 예, 생전 처음 보는. 그래서 너무 놀란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왜 2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다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냥 가지 않고 다 철거를 하고. 시설을 가져갔어요. 네, 갑자기 그냥 사라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또 너무나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마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언가 막 시혜를 베풀다가 사라지니까 신적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들이 언제 올 것이다. 마치 미륵불처럼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막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 상을 만들어서 비행기상도 만들고 네. 관제탑 상도 만들고 해서 신앙처럼 이제 여겨지다 보니까 네. 나중엔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야 이거야말로 새로운 종교의 출현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화물신앙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그러네요. 그런 사례인 거죠. 네. 마이클도 할 얘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 맞아요. 우리는 그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다 뭐 그런 내용을 다 배우는데 비행기도 만들었고 막 다른 것도 만들었는데 제발 다시 들어오라 막 밥도 주라 막 그런 거 신기해. 그런 거 들었으니까 정말 신기한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사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뭐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새로운 종교가 저는 탄생했다 생각을 하는데 물신 신앙. 물씬. 하얀 장갑을 끼고 가방을 들어서 네. 모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가의 제품이어서 함부로 다루지 못해서 오히려 내가 도구로 써야 되는데 이걸 모시고 있는 모셔놓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네. 일종의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조금 씁쓸한데요, 그건. 네. 근데 이 은진미륵이 굉장히 공사 기간도 길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숙식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명확한 기록이라고 하면 이제 조선 정조 때 들어서 화성 지을 때 좀 기록이 있을 뿐이지 이 뭐 삼국시대나 뭐 통일신라 고려에 어떻게 품삯 지불했다 이런 내용은 많이 없는데 네. 아마도 상상에 따르면 제 생각에는 주요한 토목공사나 건설공사할 때 주요 기술자들 있잖아요. 뭐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승려들이 많이 했는데 아마 승려로만은 다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민들도 아마 동원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정도 규모면 공사할 때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많이 동원이 됐겠죠. 그러나 일반 민중들은 품삯을 별로 많이 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밥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은 먹고 해야지, 밥은.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 동원하는 것은 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국가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불만이 좀 있더라도 국가에서 그땐 뭐 해결해 주질 않았어요. 별로 지금처럼. 이거를 세우면 네. 이제 정말 우리들도 좀 더 편안해지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있었겠죠. 네. 또 그렇게 또 선전을 했을 테고. 네. 근데 당시 이 은진미륵 말고도요, 좀 비슷한 규모의 그런 큰 석상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가까이는 이제 개태사 석상과 더불어서 충남 홍성에도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호남 지방에도 있고 또 경기도 남부 지방에도 이런 그 석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으로 보면 정말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차출을 당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어느 시대나 되면은 이 말기에는 미륵 사상이 유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미륵불은 미래불이거든요. 원래 미륵은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반이었다는 설도 있고 제자였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정각을 이루셨죠. 그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미륵 부처님은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죠. 그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도솔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륵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막 이렇게 설법으로 다니시는데 또 청중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잘 듣고 맞아 하는 사람들은 그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냐, 요즘 같으면 돈이 최고지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미래에 나가서 구제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불상으로 표현한 게 미륵, 반가, 사유상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예.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실존 인물이라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지 56억 7천만 년이 되면 미륵 부처님이 용화수 나무 아래로 내려오셔서 설법을 3번 하시면은 272억인이 교화를 받아가지고 일시에 불국토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게 이제 미륵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이클도 놀랐지만은 56억 7천만 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56억 7. 그래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막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민중들이 간절히 비는 거예요. 저희 56억 7천만 년 못 기다립니다. 빨리 좀 내려와서 좀 좋은 사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시면 미륵 부처님이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기다리다 못해서 내려온 미륵 부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 말기에 궁예라든가 또는 고려 말기에 이금이라든가 또는 조선 그 후기에 숙종 때 여환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미륵을 자칭하고 그랬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에 사실은 핵심이 숨어 있는데요. 이 말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간 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말기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느 사회나 결국 내부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예컨대 부정부패, 학정 등등 때문에 민중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미륵이라고 하는 대상, 쉽게 말하면 혁신, 개혁을 바라는 마음이 이제 미륵으로서 이제 구현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우리 서민들이 살기 힘들 때 누구누구 대망론 이런 게 선거 때마다 일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말만 바꾸면 결국 미륵에 대한 열망, 변혁, 혁신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진미륵이 만들어질 때는 관음보살로 만들어졌지만 그 민중들한테는 이게 관음보살이든 미륵보살이든 이게 중요치 않았던 거네. 내 마음속에는 미륵인 거야. 그렇죠. 그냥 오세요 언제 오시나 조금만 더 빨리 오세요. 56억 못 기다려 이렇게 해서. 아니 56억 7천 년 기다려야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도 빨리 오세요. 목탁 소리 한번. 정말 똑같아요. 네. 자, 이 은진미륵이 정말 대규모 공사, 그러니까 37년이라는 시기도 걸렸고요. 뭐 높이도 18m에 해당하고 사실은 근데 그 대규모 공사를 지역민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대한 그 공사를 뭐 승려라든가 또는 호족의 힘만으로는 못했을 것이고요. 어려웠겠죠? 또 반드시 또 중앙에 또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왕실 내지 중앙이 분명히 개입된 공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당대 임금이죠. 광종입니다. 자, 그러면 호기심 사냥꾼 두 분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현등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고 하니까 뭐 어떤 대답이든 하실 거라고 믿고. 자, 첫 번째 문제는 좀 가볍게. 광종은 고려시대 몇 번째 임금일까요? 일단 그 태조는 왕건, 네. 최수종 씨 이렇게 되고 광종이 아니 그 말기 그러면 혹시 관촉사에서 설명 못 보셨어요? 관측에서 그런 설명은 없었다는데 마이크 좀 봤어요 거기서? 아닙니다. 광종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광종은 태조의 아들입니다. 그럼 2대 아닙니다. 그것도 형님들이 계시거든요. 광종에. 그래서 태조의 형님들이 그 광종의 형님들이 태조의 뒤를 이어서 2명이나 더 왕위에 올랐거든요. 네. 두 번째 임금이 해종. 세 번째 임금이 정종입니다. 네. 정종은 광종의 형님입니다. 친형님.
회종은 이복 형님. 장자승계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임금이 되는 그렇죠. 거죠. 4대 임금. 네, 4대 임금. 그러면 다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광종의 연호는 무엇일까요? 지금 마이크 꺼내서 지금 표정 보셨어. 연호는 무엇일까요? 광종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종. 근데 이때 고려시대 때 우리가 연호를 썼나요? 연호를 일부 썼죠. 중국 따라간 거 아니었어요? 예, 대부분 중국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광종은 썼어. 독자적인 연호를 썼습니다. 네네. 그 연호가 광덕 춘풍이라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썼습니다. 네, 네. 두 분 조금 실망스러우신데. 이게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지만 네. 그 꼼꼼히 둘러보긴 했지만 거기에 적혀 있는 거는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좀 이번 문제는 정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종이 숙청한 호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숙청한 호족은 몇 명일까요?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42명. 1340. 위아래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또 숙청된 호족인데 이렇게 웃음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네. 더 많나요? 네. 아니요, 그 숙청된 호족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그 호족을 숙청했다 이 정도지 네네.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고려의 네 번째 왕인 이 광종. 사실 이 광종을 두고요. 공과 과가 굉장히 분명히 나뉘는 임금이다 그런 평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노비안건법, 그다음에 과거제도, 그다음에 관리들이 입는 그 공복, 복장을 제정하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개혁 정책을 쓰는데 노비안건법은 네. 뭐 말씀하셨듯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검이라고 그래서 살펴본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노비를 전부 풀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정책입니다. 네네. 어쨌든 노비라든가 뭐 일반 사람들도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이죠. 네. 또 과거제도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신라 시대에는 골품제에 의해서 아무리 본인이 노력해도 고위관직에 오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는 시험을 통해서 능력만 있으면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이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정책을 취한 그런 목적이 뭐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노비를 풀어준다는 건 결국에는 호족 세력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거든요. 왕권을 강화하고 왜 호족이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또 과거제 같은 경우는 실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등용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호족의 자제라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중앙관직 진출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고 실제로 그러함으로써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식이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초반에는 굉장히 이렇게 선정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게 된 건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런 그 정책들이 일반 백성들은 뭐 좋아할 수 있지만은 귀족이나 호족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더군다나 또 이 광종은 광종 11년에 본인이 황제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요? 독자적인 연호도 쓰고 네. 그래서 황제가 거주하는 도읍지다 그래서 개경을 황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 왕권을 강화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된 귀족이라든가 호족들이 반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반발하는 호족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많이 숙청하고 또 죽이고 뭐 그랬던 것이죠. 네. 광종은 어쨌든 뭐 과거제도라든가 노비 안건법 등으로 인해서 왕권 강화에는 성공했는데 근데 개혁에 너무 큰 피를 쏟은 것 같아요. 부작용이 컸죠. 예,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커서 성종대 그 최성로라는 사람이 네. 그 이전에 다섯 왕들의 치적을 평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광종이 처음에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부분. 그리고 노비 안건법이 또 일반화되면서 너무 노비가 주인을 모함하고 멸시하는 그런 또 풍조가 반대로 또 일어나가지고 네. 귀족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그런 그 사태도 상당히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뭐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 제도가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우대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쌍기를 어떻게 그야말로 지금 말로 이렇게 스카웃 같은 형식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사신으로 왔었는데 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이분을 우리나라에 체제하게 하면 어떠냐, 네. 머무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후주의 황제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게 된 네.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집도 주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고 반집도 저것도 주고 네, 네. 그래서 아마 반발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쌍기가 대접을 잘 받는다는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네. 중국에 있던 쌍철이라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됐다. 그래서 아들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쌍철도 여기 와서 큰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그럼 쌍으로 다 계속 그랬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당시 그 개경이 수도였잖아요. 근데 이 먼 논산에 왜 하필이면 관촉사를 세운 거예요? 견훤이 백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나왔지만 결국 태조 왕건에게 패배하거든요. 결국 이 백제 유민들의 이 마음을 이 광종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곳도 아니라 바로 이곳에 관촉사를 세우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이 선대의 왕이었던 태조도 개태사를 바로 이곳 논산에 세웠지 네.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논산이 선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지나시다 보면 후백제 견훤의 묘라고 돼 있잖아요. 견훤의 묘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죠. 개태사라는 그 절의 유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연산 황산벌 여기에서 후백제 신검군하고 고려태조 왕건하고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데 물론 뭐 신검이 뭐 항복을 했습니다마는 신검이 항복한 뒤에 사실은 부자 사이가 갈라져 가지고 견훤과 신검은 거의 원수지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견훤이 신검이 아들이지만 요놈을 죽여달라 이렇게 왕건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왕건이 죽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견훤이 등창이 나가지고 화병이 나서 황산군의 어느 절에서 죽었다. 기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견훤이 죽은 절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후백제 유민들이 와서 우리 대왕님께서 여기가 죽은 곳이다. 그쵸. 그래서 자꾸 그 결집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절을 완전히 부수고 개태사라는 절을 다시 지면서 삼존불상을 조성을 했는데 그 삼존불상도 가서 보면은 주먹이 유난히 큽니다. 그 저쪽 은진미를 가고 네네. 유사한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은진미륵을 세워가지고 한편으로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러나 함부로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분은 온화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엄하게 보이기도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네. 또 이 관촉사와 은진미륵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혼란의 시대에 은진미륵은 왕의 힘을 과시하는 존재이자 또 우리 백성들의 희망이 되는 1인 2역을 한 셈인데 논산하면 저는 훈련소 생각이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논산하면 훈련소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보가 있는 곳, 관촉사 또 은진미륵 이렇게 좀 많이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보호시설 또는 보호물 같은 것도 이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고 네. 그랬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고 그러면 좀 더 오랫동안 관리가 될 수 있고 후손들한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국보가 됐다고 해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왜 이게 국보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안내판 같은 것들을 보통 보면 일반적 문화재에 가면 몇 년도에 어떤 양식으로 누가 만들었다 이런 게 기록돼 있지만 왜 만들었는지 그게 오늘날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좀 얘기들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은진미륵을 과연 왜 세웠으며
어떻게 이것들이 만들어졌고 네. 지금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면 더 사랑받는 문화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국보를 지정된 은진미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은진미륵에 대해서 각자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박창규 씨 먼저. 은진미륵은 바람이다. 바람이다. 천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지켜왔지만 또 모든 그 민중들, 백성들의 바람 속에서 버텨오지 않았었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세계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도 있었고 또 이제 국보로 승격된 만큼 앞으로 이후에 우리 후손들한테도 잘 이게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네. 은진미륵은 바람이다. 바람이다. 좋습니다. 마이클 페레스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불상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56억 년까지 소원을 받아주신 불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권 작가님. 저는 은진미륵은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다. 우리가 무언가 검색을 하거나 할 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통은 하잖아요. 이 고려의 역사, 또 삼국 그 말기의 역사, 나아가 오늘의 역사를 오히려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은진미륵을 통해서 한번 봐보자. 그러면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은진미륵은 포털 사이트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십니다. 자, 고려사 전문이신 우리 교수님, 전문가. 진리하면 부담이 돼 이게. 제가 부담을 좀 드렸는데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진미륵은 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하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종이 많은 뭐 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개혁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이룩했고 또 태조가 금기시했던 후백제 세력을 실제 등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차별하지 않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싸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또 위험도 갖추고 네. 그러기 위한 어떤 조성물 이것이 바로 은진미륵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평가세요.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호기심을 지식으로 꽉 채워드리는 그날까지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것 연구소 올레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